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7일 두산 NWT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하면서 양증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 진행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이제 많이 매수를 했지만 증시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8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900선을 또 근접시켰고요. 계속해서 이제 관련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 테마죠.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82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 위주로 오늘은 매수를 진행하였고, 기관 투자자도 5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600선 넘어가고부터는 계속해서 2,60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증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정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인 내일이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내마녀의 날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따라서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대한 이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은 꾸준히 지금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3,500억 오늘도 매수해주면서 한 3일 정도 지금 바짝 매수를 진행했고요. 1조 원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옵션 만기 전에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면에 이제 매수를 줄이고 지금 이틀 정도 크게 매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많이 물량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옵션 만기 전에 지금은 크게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옵션 만기 다음에 이제 6월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일단 이틀 연속 지금 조금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88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를 한번 파고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1선, 61선 다 위로 다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이제 좀 높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에 대해서 많이 지금 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이제 전고점을 치고 나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이제 지수에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까지 좀 바짝 올라가는 모습인데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 움직임이 지속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5월 30일부터는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크게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5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을 매수하면서 또 최근에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5원 정도 하락해서 1302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도 이제 1300원 아래로 잠깐 이제 내려왔다가 환율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고요. 121선을 찍고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 자체가 쌍봉을 찍고 환율이 점점 저점을 내려가면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1300원 라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올 초부터 해서 꾸준히 유지되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쉽게 뚫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1300원 아래로 눌러지는 힘이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국채 금리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환 지금 1,3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보합 수준입니다.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 0%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톡스도 0%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증시가 모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9%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끝내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대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고점을 채 넘지 못한 채로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국채가 많이 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좀 올라갔지만 국채금리는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동안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국채 금리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2% 수준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살펴보았고요. 국채 말고 이제 원유도 조금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좀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WTI유는 72.5달러로 어제보다는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70한 4달러, 3달러, 2달러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급락, 급등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우디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국제 유가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0달러가 깨지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간다면 국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6% 상승했고요. 17,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 시작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상승으로 해서 장 후반까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7,410원으로 꾸준히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증가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658만 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수준보다 조금씩 또 거래량을 높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6월 8일 옵션 만기까지 또 이제 거래량을 차츰 증가시키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일로 따지면 6거래일 연속 이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고요. 추세 전환 자체로 본다면 5월 15일 정도, 그죠? 이 정도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로 보면은 또 상당히 빠르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17,400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박스권 상단이죠. 17,400원을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넘어갔다가 오늘 조금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17,400원까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간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빠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121선, 61선, 241선까지 다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급락에 대한 상당 부분을 지금 메워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사실 옵션 만기 때 상당히 강한 양봉을 띄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옵션 만기 때마다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띄우면서 거래량을 한 2천만 주 가까이 순환시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내일도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거래 오전 정도, 한 1시간 정도만 보면 거래량을 대충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 세력이 확실히 붙어준다면 이전과 또 유사한 이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한다면 이전의 이 고점 정도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한번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단숨에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죠. 이 17,400원이라는 상단벽도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양운선과 우문선 사이를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에 이 고점을 찍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와의 그런 불협화음이죠. 네. 원전 소송에 대해서 이슈를 뿌리면서 떨어뜨렸던 그 주가가 이제는 거의 다 회복이 되는 셈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이제 급락을 시작했는데요. 거의 지금 그 주가가 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점 자체를 점점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추세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단계를 이제 지나고 다시 이 안으로 진입을 했을 때 고점을 이제 높여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만 원대로 앞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제 2만 원대로 앞자리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50원 단위로 호가가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가가 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이 이 주가 상승에는 좀 더 탄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관련 테마, 네, 원자력 테마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우진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G2파워라든지 BHI도 1%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타 종목 대비해서 조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네, 원자력 테마보다는 풍력 테마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CS 윈드는 사실 또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옵션 만기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특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맞다면 또 이전과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옵션 만기 다음부터 해서 또 이제 주가가 눌러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옵션 만기가 끝나고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지금 음봉 다 메워주고요. 양봉으로 진입을 했고요. 20월봉선을 이제 뚫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은 조금 더 힘차게 이번 25월봉선을 넘어주면서 이 윗꼬리를 좀 메워주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딱 그림도 지금 보기 좋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53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양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그 매수 수량을 양쪽 다 늘려가면서 옵션 만기가 다가올수록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23만 5천 주를 매수하면서 3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보험은 4만 3천 주, 그 다음에 투신이 26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또 5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투신은 이전에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과 함께 물량을 주로 쏟아냈던 그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신탁이죠. 그래서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자산 운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또 이렇게 매수가 진행되는데요. 내일도 매수가 좀 붙어주면서 진행이 될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금융 매수했고요. 오늘 연기금 투자자는 4,700주 매도하면서 큰 매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19만 주 매수하면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내일 만기 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한 것은 기관 투자자와 지금 연기금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양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5월 19일부터 해서 12거래일 연속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과 만기일과 그 다음에 KRX에 대한 재편성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네, 지분을 다시 재편성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면, 자, 공매도 잔고는 예상대로입니다. 1318만 주에서 1260만 주로, 자,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6월 5일, 6월 7일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이상 매수했던 날인데요. 아무래도 요날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또 상환이 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과 그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아주 관련이 있게,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수량이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외국인 투자자 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는 공매도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변화, 그 다음에 주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격대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17,000원, 16,000원 이런 수준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수한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MSCI 리밸런싱도 끝났고요. KRX에 대한 재편성도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이벤트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분기 리밸런싱이 이제 8월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큰 이 매수 매도,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움직임 없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바짝 이제 내일까지 공매도를 상환을 시키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전일, 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량 매수가 또 이 투자자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 최근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던 세력이었고요. 그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네, 이 매수를 하고 있는 UBS와 골드만삭스가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일 동안 매수 집계를 해보면 모간서울이 87만 주로 1등이고요. JP모간이 65만 주, UBS, 골드만삭스가 70만 주 상당히 많이 매집했죠. 메릴린치도 60만 주 정도로 이렇게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상위에 위치하던 그 신한투자증권, 모간서울, JP모건은 싹 빠졌고요. 또 최근에 이 강세를 보일 때는 또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한증권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내일 이 거래원을 보시면 모간서울과 JP모건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매수 상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투자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1거래도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 공매도 비율도 1%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옵션 만기 21% 진행되긴 했지만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보다는 추후에 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보유 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매도를 쳤다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이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물량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보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는 상환이 오늘 175만 주, 체결이 2만 4천 주. 그래서 최근에 대차장고가 좀 이제 많이 늘었었죠. 네, 공격적으로 좀 대차장고를 치면서 상승을 시켰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량으로 또 상환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00만 주로 대차장고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최근 대비해서는 또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게 되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대차장고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고와 대차장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7만 주에서 83만 주로 한 30만 주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전일해서 지금 12거래일 연속 12거래일이죠. 네,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63% 네, 보유율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11.8%대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8%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1%라고 한다면 600만 주 이상이기 때문에 0.8% 정도면 한 400, 500만 주 정도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다시 빠르게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해서 바짝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13%대까지도 근접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사한 패턴이 또 한 번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박스권 상단 위로 또 이제 주가가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는 뭐 이렇게 뚫고 나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또 이제 이렇게 끌어가면서 살짝 이제 눌리면서 또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주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해 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15,000원대에 또 매수를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15,000원대가 오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4번 정도 지금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지점이 올 때마다 매도를 하고 이런 지점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또 매도를 하고 15,000원 또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불발 네, 그런 것으로 이제 억지로 주가를 또 끌어내린 감도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악재가 더 이상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외국인 투자자 물량은 다 다시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지만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도 다시 진행되면서 수급은 꾸준히 네, 양매수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옵션 만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수원이 네덜란드와 원전 사업 협력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 2일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원자력산업계의 사업 역량 등을 소개하는 등 네덜란드 인터컨티넨탈 암스텔 호텔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0메가와트급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소개를 하고 그런 기술 협력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덜란드와도 우리나라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형 원전 사업도 여러 국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해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에 원전 수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해 전에 이제 4억 5천만 유로를 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이죠. 그래서 첫 대형 M&A로 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인수 덕분에 터빈의 원천 기술을 이제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까지 이 원전 쪽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스팀 터빈이라든지 그런 복합 화력 발전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지금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도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요. 추후에 LNG라든지 그런 수소 가스터빈을 통해서 이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산과 지금 우리 아시아 쪽의 이 헤르츠 발전 헤르츠 차이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고요. 그 보유 기업이 매물로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두산 스코더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유럽에 또 이제 이런 주기기 납품이라든지 그런 발전 터빈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 기업입니다. 원래 체코 쪽에 있는 기업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를 했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 자체가 체코 기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와 이 체코 고위급 간의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때도 스코다 파워가 직접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에너지부와 함께 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그런 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SMR 관련해서는 두산의 제작 기술과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설계 기술이 합쳐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그런 저런 체코의 두산 스코다 파워와 그다음에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이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양쪽 모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독자적으로도 저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사실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석탄 에너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석탄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대체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뜨고 있고 그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기저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이 원자력 에너지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이 신재생이라든지 원자력 에너지에 대비해서 기술의 완성도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LNG 가스터빈이 또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에너지원이 주로 자리를 매김할 것 같고요. 세 개 다 성장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밀어줄 수밖에 없고요.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글로벌의 그런 에너지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은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진행이 더디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소식에 정부가 기업 활동을 막는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규제를 풀어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천억 정도를 물꼬를 트겠다라는 것이고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그런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업 용수 공급, 산단 입주 요건 합리화 등 공장 증설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까지도 이렇게 효율성을 제고를 해주면서 해상 풍력 시장을 지금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CD 달성을 위해서 투자 확대가 시급한 해상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이제 가속화하기로 하고요. 이런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군 작전의 수행에 장애가 되어서 상당수 이제 인허가가 보류가 되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지금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서 내년에 2분기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는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 이 규모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IR 자료로 내세운 그 해상 풍력에 대한 이 경영 계획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IR 자료에 2023년 경영 계획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실적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해상 풍력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주요 시장은 어제도 이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은 2022년에 65기가와트에서 2024년 93기가와트, 그 다음에 2년마다 지금 2배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2년에 427기가와트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년 만에 6.7배 시장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그에 반면에 국내 풍력 시장은 10년 만에 13.6배, 해외 시장보다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해외 평균보다 우리가 해상 풍력을 비중을 더 높인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비중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빠르게 지금 보급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 2024년까지는 크게 뭐 성장을 하지 않다가 2026년, 28년부터 꾸준히 지금 매년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2023년에는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수주로 잡아놓을까요? 국내 기자재 정도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근데 이제 2027년, 4년 만에 지금 이제 연 4조가 이렇게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기자재는 2.1조 원, 그 다음에 서비스가 1.6조,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이 3천억 정도. 하부 구조물은 이제 모노파일이고요. 국내 기자재 이거는 아마 나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그런 유지 보수,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것들을 서비스라고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지금 1,000억에서 27년 약 4년 만에 4조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매년 1조씩 수주를 한다라고 그죠? 이 규모 자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이 2027년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그 서비스를 할 만큼의 기자재를 이제 납품을 하고 이 풍력을 보급화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2026년 요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보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2년은 9조까지 이렇게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 풍력에 깊이 지금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8메가와트급 및 차세대 모델을 통한 풍력 공급을 확대하는 거고요. 풍력 터빈이죠. 그 다음에 8메가와트는 이제 이미 인증을 취득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멘스 가매사와 기술교류를 통해서 대형 모델 협력을 추진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자재 공급 실적 기반으로 장기 유지 보수 계약, 그다음에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고장 대응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을 이제 두산 모빌리티죠. 네, 수소 드론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사람이 가기 힘든 그런 해상풍력 근처를 가서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은 이제 글로벌 1위 해상풍력 디벨로퍼인 오스테드사와 하부 구조물 사업을 협력 추진을 했고요. 네. 사업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2023년 12월에 체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 기자재는 베트남 두산 비나를 활용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 해상풍력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기자재는 사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2032년 정도나 돼야지 그 효과를 보는데요. 사실상 국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풍력 시장만 보더라도 연 4조 원의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SMR까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대형 원전까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신규 수주는 지금 뭐 8조 6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조를 넘어서 뭐 15조 이런 수준까지도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전성기 수준까지 신규 수주를 회복을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전성기 이상으로 지금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대라 뭐 15만 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지금 이제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이때가 이제 한 20조 정도가 되고 지금이 11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가 자체도 3만 원은 충분히 돌파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3만 원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갔을 때 5만 원을 갈지 그 이상을 갈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국내 그런 에너지 시장의 확대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재무가 조금 걱정이었지만 최근에 두산 밥켓이라든지 그런 자회사들도 상당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 만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큐벡스라는 그런 배당을 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 그런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지금 이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채는 차근차근 이제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자에 대해서 허덕이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특수한 효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뭐 큰 변화 없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